오늘은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의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14권의 책을 냈고, 이번에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그동안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사이클이 한 10여 년 지속되면서 발생했던 그 기존의 사이클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어서 그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위기 요인과 또 한편으로는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좀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긴 그렇지만 책 제목도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당면한 위기, 해결해야 될 위기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위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이게 이제 핵심적인 위기 리스크 요인이고, 또 2차 전지 산업을 필두로 해서 그 기존의 반도체 산업과 새로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특히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이제 마련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슈가 조금 있잖아요. 네. 네. 그 인플레이션 어제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 좀 CPI 지수가 좀 기대 이하로는 예상 이하로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높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8.5%가 나왔는데요. 네. 네, 예전에 8.5%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률이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참 네. 한편으로 재밌는 게 지난달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러죠. 앞으로 CPI라고 제가 이제 통칭할 텐데 네. 그 CPI가 9.1%까지 나왔다가 어제 이제 8.5%로 나오니까 이제 피크아웃 한다, 고점은 찍었다, 뭐 이런 안도감 때문에 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조금 인플레가 잡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렇게 빠르게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은 찍었다. 그런데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8.5%를 찍은 인플레를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뒷박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초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일 거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도 되게 이제 좀 머뭇거렸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이른바 투자 시장의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죠. 근데 이 공급망 교란 사태가 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이제 치솟았고 그 여파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된 6월 CPI가 이제 9.1%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 CPI라는 것은 사실 약간은 후행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박질한 것이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또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수출을 재개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구성이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거비 또 이제 서비스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소비하는 상품 소비 큰 틀에서 이제 그런 항목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CPI가 상대적으로 지난달 발표된 수치보다 떨어진 걸로 나왔고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 변동성이 약한 그 물가들을 이제 근원물가라고 하는데, 근원물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에너지와 식품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되면서 점점 더 다음 달에도 하락하는 수치들이 나올 텐데, 근원물가 부분에 가면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주거비는 한국하고 다르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략 한 32% 정도가 돼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서비스 물가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락을 해야 사실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거비부터 따져보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임대료, 즉 임차료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산다고 할 때 월세로 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야 될지, 이걸 이제 환산해서 자가 임대료 또는 뭐 등가 임대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주거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특성이 뭐냐 하면 주택 시장의 가격이 실제로 꺾여도 이게 상당히 후행적으로 가장 늦게는 한 1년 반 이후에 후행적으로 반영이.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영문으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빨간색 선이 질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민간 부동산 가격 지수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민간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소비자 물가 내에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비 부분은 뒤늦게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 거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내에 주거비도 바로 꺾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수가 이게 점차 내려오더라도 주거비 물가는 올라가겠네. 한동안은 계속 올라가서 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비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 미국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탄탄한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또 고용 사정이 악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뭐 아직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안 미쳐서일 수도 있지만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나옵니다. 이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더라도 시장의 예상치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이 감원을 또 한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하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5%대 임금 상승률이라는 건 결코 낮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후행적으로 한동안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서비스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도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와 식품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으나 주거비와 인건비 측면에서 보자면 그 하락세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팍팍팍 꺾이겠지, 팍팍팍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오산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낙관해가지고 뭐 네. 갑자기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금방 또 금리 인하 기조에 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네.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되게 좋게 나오니까 미 연준이 자,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고용 시장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도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또 어쨌거나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궁극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살아있으면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니까 이 8월 달은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그 결정하는 기구인 FOMC 회의가 쉬는데 9월 달에 다시 열리죠.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0.75%포인트 올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다가 어제 이제 CPI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면 미 연준이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정도, 즉 한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로 끝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가 또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끝났죠. 근데 제가 좀 보기로는 일단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지표들을 계속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플레가 그렇게 가파르게 잡히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자면 올 연말까지 3.5%포인트 전후까지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 미 연준 의원들 중에서도 어제 오늘 그런 발언들이 따라 나오는데 내년까지 4% 또는 4%대 초중반까지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조금 가능하면 이런 우려들을 애써 외면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이렇게 그 물가와 금리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것들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자산시장, 투자시장이 좀 관심이 많기 때문인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 시장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주식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초부터 좀 하락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 때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의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식시장 흐름을 전망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투자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는 매크로 경제 흐름을 보고 또 그게 주식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까를 이렇게 연연하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마치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 증권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개인 투자자는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장 흐름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투자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뭐 굳이 시장 흐름을 따지자면 코로나 직후와 같은 그 V자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때는 코로나라는 충격이 급격하게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했던 상태이고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락한 상태에서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만들고 또 2008년 금융위기의 2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건 그때와는 다르게 과잉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저 경제 자체에 이제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발휘되는 셈인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유동성 사이클을 끝내고 새로운 이제 금리와 유동성 환경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그 불확실성 또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들을 한 지난 1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이제 안도감 때문에 일종의 안도감에 기초한 반등 랠리가 펼쳐지고는 있으나 결국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면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보자면 다시 경기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다시 하강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기본 시나리오로 하되 그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변수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전망을 좀 조정해 갈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소장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주식을 좀 담아가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담아간다, 안 담아간다 이런 질문보다요.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린 게 시장에 네. 머무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긴 한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늘 100% 풀충전 상태로 시장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특히 조정장, 약세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 랠리도 나오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울퉁불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세장, 이 조정장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큰 시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지난 1년간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이렇게 1년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의 큰 흐름에서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번 정도의 이런 약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구간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약세장으로 가면서도 늘 일직선으로 이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건 뭐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코로나 폭락 장세 때가 아니라면 대체로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 첫째 할 일은 2, 3년 이상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 저는 이제 그걸 구조적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구조적 성장주를 골라서 이제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골랐으면 그 종목들이 어쨌거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면 평소에 저는 한 20, 30% 정도의 그런 현금을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일부처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라 가능하면. 그러다가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어져서 정말 이 종목이 너무 싸게 느껴질 때 그때 가능하면 현금을 써서 싼 가격대에서 더 담고 또 이게 이제 일정하게 반등해서 뭐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그 주가가 반등하면서 일정하게 뭐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생각될 때 또는 한편으로 어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또는 약간 오버슈팅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 또 그때 이제 적절하게 종목별로 좀 수익을 실현해서 또 현금을 확보해두고 이런 식의 과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약세장에서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어도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손실률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소 회원들이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 회원들 이렇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좀 안내를 해서 투자하신 분들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익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다들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뭐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수익권일 텐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그런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손실폭도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조정장,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시장이 머물 때 다만 그때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싼 가격대에 가능하면 매수를 하고 그게 올라오면 다시 어느 정도 수익을 일정한 부분 실현하는 방식을 계속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장님 그 구조적 성장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조적 성장주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업이 속해 있는 뭐 산업이라든지 또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섹터여서 1년, 2년이 아니라 뭐 최소 3, 4년 이상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워낙 빨리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똘똘한 기업이라면 매년 수십 % 이상씩 가파른 성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의 기존의 그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그 시클리컬들이라고 불리는 경기 순환주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화학, 해운,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사실 경기 순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한 2000년대 초중반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런 시클리컬 산업들도 경기를 타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한국 경제가 비교적 좀 많이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긴 흐름에서 보자면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해서 그 흐름을 타고 그냥 그 길게 보고 투자하면 여전히 그 기업들도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한국 산업들의 특성이 좀 많이 변했고요. 그 특히 그런 경기 순환주들의 그 실적 증폭이 되게 커졌고 대체로는 과거와 다르게 가파르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전반적으로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1년 정도부터 해서 코로나 전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피라고 그때 불렸죠. 계속 횡보장세를 보였던 주된 이유가 사실은 한국 주력 기업들의 그런 실적 성장이 정체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이제 장착하게 된 셈이고요. 그 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2차 전지 얼마나 올라왔는데 또 뭐, 아직도 2차 전지야?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저거 뭐 새로운 개미 호구들 뭐 이렇게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텐데요. 저는 그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증권사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늘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또 고민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이 제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해 경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0.43%였는데 저희 연구소 회원들 평균 수익률은 20%가 넘었어요. 근데 그중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못하는 사람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 오랫동안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지난해 뭐 50%, 100% 이런 식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단연간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뭐 배터리 3사라든지 또 이제 지금 몸집이 커져 있는 몇 개 소재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다루는데, 저희는 그 2차 전지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막 뜀박질할 때 초기부터 2018년, 19년 이럴 때부터 그 종목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소개한 종목들 중에는 에코프로 BM, 뭐 LNF, 뭐 PNT 같은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 가운데 이미 10배그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고 서너 배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수두룩해요. 뭐 큰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뭐 탐방도 하고 컨퍼런스 콜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른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스몰 캡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그 스몰 캡들 중심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지금까지 2차 전지 섹터에 속한 그 기업들, 특히 스몰 캡 기업들을 수십 개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한 기업당 뭐 서너 차례씩 탐방한 기업들도 많고요. 수십 개 기업들을 탐방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고 수시로 또 연락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전방 산업이 그냥 좋으니까 막연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을 나름대로 수십 개 기업들을 다 모니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 기업들한테서 이렇게 얻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2차 전지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빅뱅 폭발의 이제 시작점이고요. 진짜 빅뱅 폭발이 본격화되는 건 3, 4년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한 10년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향후 특히 3, 4년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라면 이 구간을 저는 안 놓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크로 흐름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경기 순환주에 속하는 대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매크로 시황에 따라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이중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순환주의 실적을 예측하려면 그게 언제가 실적 고점이고 언제가 경기 저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가 고점하고 주가 저점은 또 달라요. 심지어는 뭐 화학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실적 고점일 때가 오히려 그때 이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실적 저점일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 되게 좋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고점 저점을 파악하고 또 그게 주가의 고점 저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이걸 어떻게 다 알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잘못 한번 들어갔다, 이게 특히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하고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실적이 나빠져서 계속 몇 년간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 몇 년간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네. 자기 혼자 물려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구조적 성장주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 나빠지면 잠깐 물릴 수 있죠. 그 종목도.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또는 뭐 몇 분기 후에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 대규모 수주를 받거나 해서 조금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좀 물려있더라도 물려있는 구간에 사실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좋아질 때는 그러면 그때 일정하게 약간 뭐 좀 드러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 큰 흐름에서는 이런 이제 구조적 성장주들의 비중을 실어서 몇 년간 투자하시되 뭐 약세장 조정장에서 약간씩 그때그때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만 가시면 그렇게 해서 3, 4년간 구조적 성장주에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그냥 뭐 몇십 %가 아니고요. 몇 년 후에 다 몇 배씩 수익을 내는 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황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뭐 경기순환주 같은 거 투자하면서 그리고 매크로 흐름 휘둘리면서 이거 내가 15% 20% 떨어지면은 손절해야 되네 만에 이 고민하고 있고 15% 오르면 이것도 뭐 수익 날아갈까 싶어서 또 수익 실현 한 해 만에 이걸로 전전긍긍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기업을 자기가 잘 스터디해서 그냥 한 몇 년 후까지 예를 들어 서너 배 실적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식시장의 기복에 따라서 뭐 이 회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한 3년 후까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지금 규모보다 3배, 4배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도 대략 서너 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네, 너무 고평가된 구간에 사지 않는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매크로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구조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그 종목들이 가능하면 쌀 때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일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비중 조절만 계속 조금씩 해가면서 3, 4년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스럽에 가는데 그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 개별 기업들의 가치나 실적 전망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흔들려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구조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혹시 그 소장님 그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아니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 뭐 추천이나 뭐 매수 권유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소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네, 소개 정도로. 네. 또는 예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알고 투자. 예를 들어서 조정받을 때 주가가 조금 이건 너무 싼데 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 때 좀 뭐 비중을 실어라. 갖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조정에서 뭐 주가의 바닥과 뭐 고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예측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예측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도 사두면 뭐 한
2, 3년 안에는 2배로 오르는 구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반도체도 사이클을 그리기는 하지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이거든요. 아, 구조적 성장을 하는, 구조적,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사이클 산업이에요. 경기 순환 산업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플랫폼이 됐든, 또는 AR, VR이 됐든, 다 반도체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산업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아래의 구간에서도 사두면 한 2년 정도 안에는 거꾸로 한 2배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가 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종목을 잘 스터디를 해두시면, 아, 이건 정말 이 회사의 가치나 또는 향후 실적 성장 전망에 비춰볼 땐 너무 싼데 이런 판단이 드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도 저는 어쨌거나 큰 흐름에서는 싼 구간이라고 보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2만 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재산 걸어야 되나요? 전재산 틀어서 넣겠죠?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뭐 웬만한 어떤 한국 기업보다도 또는 심지어 한국 정부 못지않게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실적이 성장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이 아니라 만약 2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전재산 걸어서 막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빠삭하게 공부한, 그래서 너무 잘하는 어떤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이, 근데 원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0 원도 싼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이게 막 한 5,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회사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 여력이 있다면 그걸 안 사겠어요? 살죠. 예, 조정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시장 흐름을 예측하라, 또 조정장에서의 지수 흐름을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가격 대비 그 가치 또는 실적 흐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바닥은 못 잡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대체로 이건 너무 싼데 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구간들에서 보면 대체로 바닥에 좀 가깝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정도는 좀 오버슈팅인데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그게 고점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연구소가 지난해 2만 원 초반대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의 이제 1등 종목이 저는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특히 미국의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그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원재료를 이렇게 조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극재 업체 중에 이런 원자재 공급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컬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향후 그래도 2, 3년 동안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 제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2만 원대부터 이제 소개를 해서 지금은 6만 원이 넘어 있는데 대략 한 3배 가까이 뛴 거죠. 제가 왜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소개했냐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흐름을 잘 아시면 지금 굉장히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양극재인 거죠. 그래서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의 한 40%, 비용 측면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국내 배터리 3사는 각각 이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컬, LNF 이런 기업들로부터 양극재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4등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까지는 물량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공급이 계속 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보면 한두 개의 메인 공급자만 같이 이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양극재 가격이 치솟을 때 이른바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4등 업체를 일종의 이제 세컨티어 업체 또는 서브 업체로 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실제로 그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스모 신소재에 여러 차례 탐방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흐름이 이제 감지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들한테 양재는 1등 업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업으로 그냥 가고, 저희는 예전부터 소개를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까지는 들어올라 있는데 향후 2, 3년 동안 그런 서브 업체로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SK온에 다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배터리 3사에 다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량을 늘리거나 또는 지금까지 뭐 SK온 같은 경우는 공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 성장, 수주와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올해 LG 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하면서 사실 뭐 민폐 상장이니 이런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LG 엔솔로 빨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5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가 그 여파로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특히 이제 조정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가치를 보고 있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아니 5만 원 그 가격에서도 저는 향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2, 3년 안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이게 잘 가다가 3만 원 초반까지 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회원들한테도 이 가격대에는 많이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그랬고 실제로 그게 지금 지나와서 6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다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왜 수익이 잘 나냐 하면 저는 이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 책에 좀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주가가 100이다가 50으로 떨어지면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이죠. 근데 이 50인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이게 다시 예전 가격이 100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주식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올바로 주식 투자라는 걸 이해하고 사실 투자하면 사실은 주식은 손실 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히려 수익 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이 회사의 뭐 가치라든지 실적 성장 측면에서 볼 때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데 또는 하락할 다운사이드의 폭은 좁은데 상방은 열려 있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이제 보통 뭐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막 3배, 4배 되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나눠 담고 한두 달의 주가 흐름은 몰라도 이 회사의 주가가 향후에 실적 성장과 함께 큰 틀에서 같이 간다라고 보면 그걸 믿고 투자하시면 서너 배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들 중에 뭐 꼭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요. 노바텍, 넥스틴, 뭐 EM텍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그런 구간들에서 저희가 다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게 좀 매크로 이슈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뉴사이클 안에 들어오면서 네. 약간 이제 경기 침체까지도 좀 네. 맞이할 수 있는 약간의 위기를 또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건 가계부채 또 부동산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사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 7, 8년 이상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걸 자꾸 뭐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일시적인 경기 악화라든지 이런 뭐 금리 인상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이 꽤 있던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초저금리와 가액 유동성 사이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올랐고, 이제 그 사이클이 변곡점에 들어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그런 매크로 흐름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면에,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그와 다르게, 뭐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매크로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구조적 성장주를 골라서 최소 2,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네. 그래서 책에서 그 위기뿐만 아니라 기회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풍력 발전주, 그 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들은 시청자님들께서 꼭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책 쓰고 나서 좀 새로운 변화는 뭐냐면, 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Build Back Better라고 해서 이제 미국 재건법이라는 걸 통해서 각종 그 인프라, 복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설 인프라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와 관련한 그런 이제 지원 그 안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그 미국 상원에 이제 조 맨친 의원이라는 사람이 발목 잡기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규모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상원은 이미 통과했고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 향후 미국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파르게 성장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그 2차 전지 산업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산업이, 특히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인플레 감축법이란 법안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이제 전기차 산업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크게 지원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이제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예, 대폭적인 뭐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국내의 2차 전지 산업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자면, 특히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일 가파르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던 지역은 중국이었어요. 네. 근데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별로 수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도 대부분 그냥 중국 업체들한테 편파적으로 그냥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 와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별로 수혜를 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판매 대수로 보자면 중국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른바 자동차의 단가, 그리고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배터리의 단가,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량, 이런 것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을 몇 배나 압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차종은 한국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픽업 트럭이라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픽업 트럭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 전기차로 변신을 하거든요. 예, 미국 자동차 3사가 다 이제 이런 픽업 트럭들을 전기차 모델로 내놓고 있는데, 이거 픽업 트럭들은 이게 힘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도 크기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리는 배터리 양이 그 일반 세단에 비해서 한 2배, 많게는 3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힘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쓰게 되고, 그럼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의 단가가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 배터리를, 예,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그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급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최대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한국 지금 배터리 3사들이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한 80%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돼 있어요. 왜? 다 지금 그 포드니, GM이니, 스텔란티스니 이런 미국의 자동차 3사하고 국내 배터리 3사하고 다 짝지어서 이게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80%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못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일본 업체가 파나소닉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한국 업체들 거의 동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LG 엔솔, 뭐 SK온, 뭐 삼성 SDI 이런 데가 지금 큰 이런 배터리 3사도 향후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배터리 3사보다 이런 소재 기업들이나 똘똘한 장비 기업들 많이 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 3사 그러면 이게 커지는 미국 시장에서 뭐 지금 엄청나게 이제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거죠.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면 일단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 엄청나게 발주를 내야 돼요. 이게 한 2024년, 2025년 가면 지금보다 또 몇 배나 되는 그 배터리 3사의 발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3, 4년 정도는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와 실적이 급증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탐방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우리는 지금보다 캐파를 2배 늘릴 거예요. 뭐 또 언제까지 3배 늘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그만큼 이제 전방 시장이 커지는 게 보이고 예, 수주가 늘어날 게 보이기 때문에 올해 2천억 수주했던 업체가 내년에 4천억 수주하고 그 후년에 막 6천억, 7천억 수주하고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지금 섹터의 분위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지만 장비 쪽은 여전히 지금 제가 볼 때 소외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한국 증권가의 좀 편견인데 이게 뭐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업체들은 사이클도 타고 그 한편으로는 장비 업체들 이윤이 박하더라 뭐 이런 이제 편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별로 안 들여다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의 장비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 지원법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국이 배터리 셀 업체들을 그 이른바 국책 산업 지원하듯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국책 산업 지원하듯이 각국이 배터리 셀 업체들을 세워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빨리 이제 이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업체들처럼 그 가동 경험이 없다 보니 이걸 설비를 빨리 구축해 줄 수 있는 그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한국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 한국 장비 업체들이 이른바 이제 일괄 수주 받는 턴키 수주라고 하는데 그런 턴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업체들 중에 엠플러스라든지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유럽 업체들로부터 노스볼트, 뭐 브리티시 볼트, 뭐 프레이어, 뭐 LCC 뭐 이런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수주와 실적이 향후 2, 3년 동안 뭐 2배, 3배, 4배씩 이렇게 성장하는데 국내 기관들이 뭐 외면한다고 한들 얼마나 오래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장비는 그렇지만 소재는 또 한편으로는 2025년 이후로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캐파를 늘려놓으면 그 이후로 꾸준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훨씬 더 수명이 길고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사실은 장비도 더 오래 전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쪽은 적어도 향후 3, 4년간은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 두시면 그리고 그게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몇 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들이 곳곳에 열려 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지금 이미 그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일부 기업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 특정 기업들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을이 오시면 뭐 양극재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라든지 아닌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향후 성장성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잘 골라서 비중을 실어 놓으시면 그냥 그 흐름 타고 가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신재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말고 신재생 쪽은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경쟁 기업도 많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 풍력 타워 제조에서 세계에서 가장 뭐 1위 업체이고 또 미국 공장도 인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인프라 감축법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선업이 되게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의 이제 해양 플랜트 기술을 활용해서 해상풍력 사업에 쓰이는 그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이런 것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삼강 M&T 같은 회사도 있지만 삼강 M&T 같은 경우는 지금 그 SK 계열의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좀 그 시가총액이 단기적으로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세진중공업 같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조선 쪽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 쪽 그 실적 성장 사이클이 시작될 거거든요. 이제 조선 업체들이 그동안 받았던 선박 건조 물량, 그 중에서도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자재가 필요하고 뭐 거기에 페인트 같은 게 필요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그런 쪽 밸류 체인도 저는 한 3, 4년간은 상당히 실적 성장에 가파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세인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업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수혜를 누리는 한편 이 세진중공업 같은 회사도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해서 하부 구조물, 상부 구조물을 이제 앞으로 제작해서 이제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경우에도 저는 한 3, 4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예, 여전히 그 실적이 몇 배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흐름들을 읽으면서 예, 매크로 뭐 금리나 뭐 환율이 흐름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큰 메가 트렌드를 읽고 미래의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수혜를 주는지 그리고 그 개별 기업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잘 마련하고 있고 인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그리고 재무구조는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예, 뭐 좋은 종목을 하나씩 잘 거들라다하면서 대여섯 종목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그게 가장 속편하면서 수익률 잘 나는 방법이에요. 네. 무슨 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막 매크로 흐름에 연연하면서 뭐 애널리스트들 여기 나와서 뭔가 금리 환율부터 해서 뭐 공포지수까지 다 알아가면서 예, 채권 수익률까지 다 알아가고 거기에서 뭐 한편으로는 투자 포지션을 정하고 뭐 이런 식의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수익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인들은 개인들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앞바다에 싸울 때 네. 자기가 유리한 한산 앞바다로 외부들을 끌어내서 싸우지 외부들이 진치고 있는 그 견내량 좁은 바다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기관 투자자들이 노는 그 앞마당에서 싸웁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자기만의 성향도 있고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잘 이해하는 종목들 골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메가 트렌드 구조적 성장주가 있는 2차 전지랑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목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 이렇게 네. 선택해서 공부해가면서 투자하면은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대여섯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그 흔히 이제 분산 투자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분산 투자는 손실 리스크도 분산하지만 사실 수익도 분산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한 바구니에 뭐 10종목, 20종목을 담으면 어떤 종목이 2배 수익 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평균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 수익률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여섯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보통 그러니까 대여섯 종목 정도가 되면 리스크도 상당 부분 수십 종목 이상의 투자할 때에 비해서 한 7, 80%의 리스크도 분산하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 한 종목 골라 담았을 때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를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잘 아는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수가 한 대여섯 종목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대여섯 종목을 잘 골라 담으면 일정한 집중도를 가지고 예, 수익을 잘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그 정도 종목 수를 말씀을 드린 거죠.